자, 반갑습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에는 그 양력학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력학의 개념하고 그, 약물이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수용체 같은 것하고 이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주요 수용체가 뭐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약물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기 위한 그 효력, 포텐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효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약물이 작용할 때 우리 몸에 있는 그 내인성, 우리 원래 갖고 있던 그 녀석들이 작용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작용하는 작용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우리 몸에 있는 작용하는 것들을 막게 하는 기량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작용제, 기량제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약물을 다룰 때 조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치료지수가 어떻게 되는가, 즉 치료지수의 개념들은 약효가 나타나는 농도하고 독성에 대한 농도를 비교하는 건데요. 약효 농도보다 독성 농도가 더 이제 높은 정도에서 일어나게 되면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좀 낮게 되면 주의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 약동학은 우리 몸이 약물을 어떻게 다루는가 였다면, 양력학, 파마코 다이나믹 같은 경우들은 약물이 우리 신체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다루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드럭이 우리 신체에 어떤 작용을 하려면, 바이올로지컬 리스판스를 보이려면 중요하게 역할하는 것들이 수용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약이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바이올로지컬 리스판스를 보내는 건 아니고, 약물이 들어왔다,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전달해야 될 거고요. 이 신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녀석이 그 약물하고 수용체가 결합한 형태, 즉 약물 수용체 복합체가 중요한 형태로 됩니다. 즉 이 약물 수용체 복합체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 반응하는 크기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대부분의 약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화학적 중화를 일으키는 뭐 제산제 같은 경우는 수용체가 굳이 필요가 없게 되죠. 그냥 이 녀석들을 화학 반응에 의해서 중화 반응을 일으켜서 위산을 중화시키는 형태로 작용하는 약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용체에 대한 그 네 가지 중요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약물이 친수성 약물인 경우에, 네, 보이셨나요?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잠깐 피해 드렸습니다. 그 밑에를 보시게 되면 친지성 약물이 있죠. 자, 친수성 약물인 경우에, 친수성이요, 여기다 써드리 놨겠네요. 친수성인 약물인 경우에는 그 세포 그 막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이온 채널의 경로들이 있죠. 그 약물이 이 채널에 붙게 되면 이 채널을 한 2 내지 3초 정도 개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반응들을 일으키는 형태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세포 밖에 그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G 프로테인, G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얘가 역할을 해서 그 세포 반응들을 이끌어내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효소와 결합을 해서 이 자체가 효소 활성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수용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리간드 개폐 이온 통로 수용체, G 단백 결합 수용체.
그 다음에 효소결합 수용체가 있게 되겠죠. 친수성은 이런 방식으로 세포 내에 여러 가지 반응들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친지성인 녀석들은 장점이 멤브레인을 그대로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세포 내 수용체, 세포 내에 있는 수용체하고 반응을 해서 그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각각이 어떤 작용 기전을 갖는지 잠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온 그 개폐 통로 같은 경우는 반응하면 이온이 통과할 수 있도록 2, 3초 개방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했고요. G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그 G 프로테인이 이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고, 이렇게 결합한 G 프로테인의 그 GTP가 이제 그 변화를 촉진시키면서 활성화 폼을 이루게 되고요. 이 활성화된 것들은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켜서 이 녀석들이 여러 가지 세포 반응을 일으키는 데 가담을 하게 되고, 얘는 다시 또 이제 비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워킹을 하는 녀석의 G 프로테인 커플드 수용체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슐린 수용체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그 효소결합 수용체의 형태인데, 이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타이로신 효소가 활성을 띠게 되고, 이 녀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세포 내 반응들을 촉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지성을 갖고 있는 드럭 같은 경우에는 세포 안쪽으로 들어와서 세포 내에 있는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액티브한 수용체 상태로 되죠. 결합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액티브한 수용체의 상태는 핵내로 들어와서 그 타겟하는 이 수용체 드럭 리셉터 컴플렉스하고 타겟하는 유전자에 결합을 해서 이 유전자 발현들을 촉진을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반응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수용체 같은 경우는 유전자가 발현을 하고 세포 반응을 일으키는 데까지 수시간 또는 수일 정도로 긴 시간들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신호 전달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 작은 신호를 증폭하는 능력들을 갖게 됩니다. 이 방법들은 수용체가 1번 수용체, 2번 수용체, 3번 수용체, 4번 또는 5번, 이렇게 수용체가 총 5개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어떤 방식이냐면, 이 전체 수용체가 다 그 약물이 반응을 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 약이 단지 일부 2개 수용체만 반응을 하더라도 신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증폭 기능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부 수용체만 점유를 하더라도 충분한 약효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점유되지 않은 이 수용체들을 우리는 스페어 리셉터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약마다 이것들은 다릅니다. 어떤 약들은 총 수용체 개수의 뭐 40%만 점유해도 되는 약효 전달 기능이 있고요. 어떤 약들은 10%만, 어떤 약들은 뭐 80% 점유를 해야지 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그 점유 특성을 갖고 있는 약들은 이 수용체를 점유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이제 기량제들을 처리했을 때 어느 정도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것들이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체는 그 반복해서 자극을 시키게 되면 그 충분한 양만큼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탈감작이라고 하는 하향 조절의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는 그 약물에 대해서 신체가 반응을 할 때 과도하게 이제 흥분을 하게 되면 세포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지난 다음에 연속해서 투여를 하게 되면 원래는 이 정도 반응이 나타나야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탈감작돼서 반응이 낮아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런 반응들을 다시 돌리려면 충분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주게 되면 다시 그 수용체의 반응들은 다시 되게 됩니다. 이러한 그 탈감작하고 그 반응
독감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수용체에는 이런 특징들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게 이 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약물의 이제 효력하고 효능, 즉 어떤 작용하는 약들이 그 회사마다 A라고 하는 회사가 만드는 약, B가 만드는 약들이 있을 때 뭐 A 약이 좋은지 B 약이 좋은지 뭐 C 약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작용을 시킬 때 그 비교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포텐시, 효력하고요. 에피커시라고 하는 효능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선은 효능이 조금 쉬우니까 효능을 보죠. 어떤 약물이 일으키는 반응의 크기, 맥스, 최대 효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어떤 약들은 그 약을 주면 100만큼 효과를 내는 약이 있고 어떤 약들은 50만큼 효과를 내는 약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효능이 차이가 나는 약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효력은 효능이 똑같을 때 효능이 A약이든 B약이든 같은 효능을 나타내는 약들을 비교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 효력에 대한 개념이요. 그랬을 때 그 A약이 그 최대 효과를 나타내는 거에 50%까지 도달하는데 그 필요한 약물의 농도를 에피커시 컨센트레이션 50, EC50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에피커시 컨센트레이션 50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을 하고요. 그 B 약물이 그 최대 효능에 도달하는 거에 50% 효과가 되는 농도를 측정을 해서 그 A하고 B 약물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A가 낮은 농도에서 50%의 그 효과에 도달하는데 효력을 냈기 때문에 그 A 약물이 B 약물보다 효력이 높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효력과 효능, 포텐시하고 에피커시에 대한 사항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옆쪽 그림에서 살펴보시면 자, 드럭 A랑 드럭 B를 비교하면 드럭 A하고 드럭 B를 비교하게 되면 드럭 A의 EC50은 여기가 될 거고요. 드럭 B의 EC50은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포텐트, 효력을 비교하게 되면 A가 포텐트하죠. 대신 에피커시를 비교하면 에피커시는 옆쪽에 있는 것을 클릭을 하니까 넘어가게 되네요. 에피커시는 동일한 상태로 되어서 에피커시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포텐시는 B가 더 높게 됩니다. 그 다음에 C 약물을 보시게 되면 이 녀석들은 효능의 최대값도 A나 B보다 낮죠. 그래서 C는 효능, 에피커시도 A와 B보다 낮고 그 다음에 효력 측면들도 A와 B보다 낮은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어떤 약물의 역량, 특징을 비교할 때 효력과 효능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아고니스트에 대한 얘기들을 하죠. 우리 몸 안에는 내인성 리간드, 여러 가지 뭐 호르몬이나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하고 유사하게 반응하는 약물들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내인성 리간드가 어떤 이유에서건 생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하고 유사한 약물들을 외부에서 처리를 해서 그 효과를 얻고 싶을 때 이런 약들을 쓰게 됩니다. 이런 약들을 우리는 완전 풀 아고니스트, 완전 작용제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수용체에 반응을 하되 그 내인성 리간드보다 적은 정도만 에피커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형태를 우리는 파셜 아고니스트, 부분 작용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게 풀 아고니스트라고 하게 되면 같은 수용체에 반응을 하지만
반응하는 효과를 좀 줄이는 파셜 아고니스트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거는 작용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풀 작용제하고 비교해서는 이만큼 작용하는 것을 떨어뜨린다 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작용제를 기량하는 작용을 하는 녀석들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역작용제라고 하는 것들은 수용체에는 어떤 일부 수용체는 작용제 없이도 일정한 활성을 갖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아주 일정한 활성을 갖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런 활성마저도 결합을 해서 불활성화, 완전히 불활성화 시키는 형태로 바꾸는 것을 역작용제, 인버스 아고니스트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작용제, 부분작용제, 역작용제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타고니스트, 기량제에 대한 것들이죠. 수용체가 이 수용체를 그렸습니다. 할 때, 내인성 리간드하고 동일한 형태를, 반응한 형태를 갖고 있는 약들이 있을 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 수용체하고 이제 결합을 하려고 하겠죠. 이런 작용을 하는 약물들을 경쟁적 기량제라고 하는데 내인성 리간드가 결합할 때는 세포 안쪽으로 신호를 보내지만 이 약이 결합하게 되면 세포 안쪽에 신호를 보내지 않는 녀석들로 만들어 놓은 것이 경쟁적 기량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쟁적 기량제들은 이 작용제의 농도를 굉장히 높여주면 이 경쟁적 기량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하게 되면 작용제 효력을 감소시키는 형태가 되게 되겠죠. 어떤 드럭이 있는데 여기에 경쟁적 기량제를 주게 되면 이 드럭의 농도를 높여줘야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경쟁적 기량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 드럭의 효력은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역적 기량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결합을 해서 수용체가 다른 녀석하고 작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즉 수용체가 공유 결합을 해서 작용할 수 있는 수용체 숫자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작용제의 효능을 감소시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는 드럭의 농도를 높이더라도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효능을 감소시킨다는 표현을 쓰죠. 효능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비가역적 기량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알로스테릭 기량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용체가 있다면 약물이 반응하는 곳이고요. 그것과 좀 다른 곳에 반응을 하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서 얘네들이 원래 라이간드와 결합하더라도 약물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활성화를 차단하는 약물의 형태, 결합을 하는 약물을 알로스테릭 기량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용제의 효능을 Emax를 감소시키는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치료지수에 대한 세라피틱 인덱스에 대한 개념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TI는 계산하는 방식은 50% 유효 용량에 대한 50% 독성 용량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파린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50% 약물 농도, 그리고 독성을 일으키는 50% 농도, 그래서 여기 독성 농도고 이펙트 농도라고 하면 이게 이제 TI가 될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ED 농도고요. 여기가 독성 농도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치료지수가 훨씬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폭이 넓어지니까요. 얘는 좁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좁은 스몰 세라피우틱 인덱스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물 농도를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 조금 과량으로 실수를 통해서든 아니면 고의적으로든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곧바로 이제 톡식한 이펙트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리고 약물 농도를 쓰다가 뭐 일정 정도 높여주더라도 효과만 조금 세질 뿐 특별한 톡성을 나타내지 않게 됩니다. 그 세라피우틱 인덱스가 큰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그 세라피우틱 인덱스를 가지고 상대적인 약물의 안전성을 그 비교하는 방법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TI가 높은 녀석들은 TI가 낮은 것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형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대체로 TI가 높은 녀석들을 선호하게 되죠. 왜냐하면 뭐 잠깐의 주의, 실수 이런 것들이 뭐 용납 가능할 수도 있게 되고 또는 파마코제노믹스라고 이야기했던 대사와 관련된 효소들이 인종 간 또는 개인 간 차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TI를 갖고 있는 것을 조금 선호를 하는 방식들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양력학에 대한 개념들을 공부했습니다. 그 양력학 개념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들이 수용체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효력과 효능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세라피우틱 인덱스 치료 지수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를 한 상황에서 기량제와 그리고 작용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결국 약이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공부하는 것들이 양력학에 대한 중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도 이제 그 여러분 한 번쯤 공부한 것들을 좀 정리해 보시라고 연습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 메틸 페니데이트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과다 활동 장애 환자한테 도움을 주는 그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에피커시 도즈 50, 그 ED 52 10mg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독성을 나타내는 고용량 TD 50 독성 도즈가 30mg 이라고 합니다. 이 도즈에서는 그 현저하게 구역질 같은 것들을 유발한다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 그 여러분들이 치료 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가, 그리고 효력과 효능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효력, 포텐시라는 표현을 했죠. 효능, 에피커시라는 표현을 썼고요. 치료지수, TI, 세라피우틱 인덱스라는 표현을 썼고, 얘는 ED50 외에 TD50으로 계산을 해서 얘네들 사이에 그 상대적인 안정성에 대한 비교하는 중요 지표로 쓴다라는 개념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효력은 ED 50 가지고 상호간에 그 비교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 효능 같은 경우에는 에피커시가 최대로 나타나는 형태를 생각하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해하신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해를 해서 양력학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그 완벽하게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앞으로 이제 배울 약들의 기본적인 약동학, 양력학에 대한 개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을 머리에 좀 잘 새기고 계셔야지 다음 공부하는데 그 쉽게 이제 그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 그 복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고생하셨습니다.